시작할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요 수학의 셈 교재로 일단 개념이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수학의 셈 부분에 대해서 문제수가 너무 좀 많이 연습하기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부교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교재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면 그 페이지를 계속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0단원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수학의 셈 기준으로 보시면 0단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0단원부터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제 신상 명세는 안 궁금하시겠지만 알려드리자면, 저는 이제 뭐 장원근이라고 하고요. 거기에는 제 개인 연락처가 없군요.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요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뭐 필기 가능하시면 같이 필기 진행해 주시고요. 그거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경우의 수 또는 확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배워왔을까요? 사실은 경우의 수를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거는요, 경우의 수라는 멘트 용어로 배운 게 아니라, 자, 주사위는 몇면? 앞면, 뒷면 2개. 그럼 주사위래. 동전은 앞면, 뒷면 2개. 주사위는 1, 2, 3, 4, 5, 6, 6개.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개수를 세는 연습을 하죠. 어디서?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초등학교 제가 기억하기로는 5학년 과정이었나에 가능성이라는 단원에서 확률이라는 거에 대한 처음 언급을 하고요. 그때는 정확한 수치로 이야기하지 않고 확실하다, 반반이다,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뭐뭐 할 가능성이 낮다, 그 다음에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초등학교 때 과정이었어요. 아마 기억 못 하시겠죠? 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결국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였을까요? 다 세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런 거 어때요?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배운 입장으로서는 단순하게 경우의 수 곱하기 경우의 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진행을 했다고요? 다 셌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 앞면이 나왔을 때 1이 나오고, 앞면이 나왔을 때 2가 나오고, 뒷면이 나왔을 때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그래서 앞면이 나왔을 때 1, 2, 3, 4, 5, 6과 뒷면이 나왔을 때 1, 2, 3, 4, 5, 6을 다 세면 1, 2, 3, 4, 5, 6, 12가지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나하나 셌었다고요,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근데 우리 중학교 과정을 들어가면서 혁신적인 뭔가 유레카 하고 새로운 뭔가 연산을 하나 배우자. 그게 바로 뭐였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해서 좀 눈치가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곧잘 사용하는 반면에, 어떤 걸 합의 법칙으로 해야 되고 어떤 걸 곱의 법칙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기말고사 혹은 중간고사 때 대부분 다 보셨을 거고 올해 이제 보게 되실 분들이지만,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이 합의 법칙이 뭐야, 곱의 법칙이 뭐야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심지어 교과서상으로는 표현이 되게 별로예요. 그리고 심지어 합의 법칙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곱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뭐 조건, 뭐 사건이 중복되어 일어나지 않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복잡하게 세지 말고요.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뚜렷하게 분류를 한번 해보자고요.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을 갈 거야.
근데 서울에서 대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고 대전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 그렇다면 나는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까지 총 몇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뭘 계산합니까? 앞에 2, 뒤에 3. 아, 미쳤나봐. 앞에 3, 뒤에 2. 아, 그럼 3 곱하기 2니까 6이겠네. 왜요? 왜 곱하기로 들어갔고 왜 고백 법칙을 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뭐야?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누가요? 교과서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판단했냐고요. 곱하기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왜 우리는 곱하기로 해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곱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경우에 곱한다라고 규칙을 정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그림 말고요.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단순하게 사건이, 우리가 고배 법칙을 교과서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A 사건 그리고 동시에, 그리고가 아니죠. 동시에죠. 동시에 B 사건이라고 하고 이때에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P라고 하고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Q라고 한다면 이 둘을 서로 곱해서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이게요, 저는 그러니까 한글로 표현하는 거에서 불만이 좀 많은 사람이라 이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되게 어거지로 맞춘 경우들이 많거든요. 동시에라고 하는 걸 영어로 따지면은 영어로는 뭐예요? At the same time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의 동시에가 아니라 사실은 고배 법칙에서의 동시에는 and를 말해요. 뭐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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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하고.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연결돼서 연속적으로 이어진다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애는 어떨 때 곱해주느냐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뭐예요? 사건이 이어질 때. 이어질 때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예를 들어 주사위 말고 동전으로 갈게요. 우리가 동전 50개를 던진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는 자, 주사위 50개를 던져라고 하면 뭐야? 한 움큼 50개 들고 자, 하나 둘 셋 와락 하고 던지겠지만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50개를 던진다라는 표현은 이 한 번 한 번 던지는 행위를 모두 다 구분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전 한 번 던지는 걸 곱하기 몇 번 반복하는 거야? 50번 반복하는 거지. 이 50개를 꼭 한 손에 쥐고 하나 둘 셋 와락 이것만이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동전 50개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던지고 하나를 던지고 하나를 던지고 하나를 던지고를 몇 번? 50번 반복한다입니다. 그 50번 반복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야. 자, 한 번에 50개 던져도 돼. 하지만 아침 먹고 하나, 물 마시고 하나, 양치하면서 하나, 그 다음에 출근하면서 하나, 퇴근하면서 하나,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한 3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0개를 채웠어. 그래도 돼, 안 돼? 그래도 되죠. 그래도 나는 동시에 동전을 던지고, 연속적으로 동전을 던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딱 구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건이 연속적으로 연결될 때, 연속이 될 때,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에 곱하기를 계산한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그 사건은 다 따로따로 하나씩 구분해서 구한다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잡아줍시다. 그러면 합의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뭘 할 거냐? 얘는 분류를 하는 겁니다. 얘가 좀 더 가까워요. 사건을 분류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고배 법칙을 이용하고 분류를 하게 될 때는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라는 게, 그럼 분류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건을 분류한다. 누가 시켜서 분류했어?
느그 서장이 시키드다 할 때 그 누가 시켜서 하는겨? 아니에요. 뭐예요? 자, 우리 반에 있는 학생의 인원을 한번 세봅시다. 우리 반의 인원을 셀 때 그냥 한 번에 통으로 세도 돼요,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경 쓴 사람이 몇 명이고 안경 안 쓴 사람이 몇 명이야. 이렇게 세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거 불법이야? 이거 시키지 않았으니까 하면 안 되는 행동인가? 분류라고 하는 거는 누가 정해놨어요? 어? 아, 선생님이, 야, 이거 앞으로는 이런 문제 보면은 이렇게 분류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틀려. 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맘대로 나눠서 구분해도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구분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됐을 때, 뭐 없이? 겹치는 거 없이. 명확하게 구분해서 빠짐없이 세주시면 돼요.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 다음에 빠짐없이 세워주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구한 애들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 A도시에서 B도시를 거쳐 C도시로 간다라고 하는 내용. A도시에서 D도시를 거쳐 C로 가는 거. A랑 B랑 연결된 길이 뭐 한 3가지. B에서 C로 연결된 게 뭐 한 2가지. A에서 D로 2가지. C에서 D로 1가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하나하나 다 세도 된다고. 하나, 둘. 세도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뭘 이용해서? 분류를 이용해서, 분류하기를 통해서 일단은 너희네들은 어떻게 분류할래, 그러면? B를 거쳐가는 경우와 D를 거쳐가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경우로 분류하거나 A에서 D를 거쳐 C로 가는 거로 분류하거나 이 외에 또 다로 내가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나? 없어요. 빠짐없이. 그럼 얘네들끼리 중복되는 것도 동시에 발생할 수도 없는 명확한 일이겠죠? 그럼 이렇게 될 때 이제 세시면 되는 거죠. A에서 B로 가는 게 3가지, B에서 C로 가는 게 2가지. 이거는 A에서 C로 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연결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곱하는 거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길을 가는 방법이 몇 가지? 6가지. 아래에 있는 방법이 2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뭘 하라고? 더하라고. 분류를 했으면 다 더하라고. 이게 합의 법칙의 좀 더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거기 중학교 2학년 과정,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해요. 그 뭐 3의 배수를 뭐 몇 가지, 5의 배수가 몇 가지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복잡하게 보지 말자는 얘기였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뭐 따지자면 뭐 음료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스 3종류, 탄산음료 4종류 중에서 하나를 마실 거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 세도 되지만 탄산음료, 주스 이렇게 구분해서 세고 최종적으로 더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빵, 우유 빵 하나, 우유 하나 고르는 경우 빵이 뭐 몇 종류가 있고 우유가 몇 종류가 있다라고 할 때는 빵이냐 우유냐 빵을 고르는 경우와 우유를 고르는 경우가 분류되는 경우에요? 분리돼서 따로따로 볼 수 있는 경우에요? 따로따로 보는 건 당연하지만 이게 따로 놓고 생각해야 돼? 아니면 빵을 고르고 우유를 고르고예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빵이 3가지, 우유가 4가지 이렇게 돼 있다면 3 곱하기 4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는 이해되셨을까요? 조금 더 분류하기가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에는 애지간하면 다 곱의 법칙을 이용하고 만약에 조금 복잡한 식 나오면 뭐부터? 분류부터 똑바로 단디해가지고 빠짐없이 놓치는 게 없는지 정확하게 세주면 된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내용 안 해도 되겠죠? 그래 이건 합시다. 8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한번 봅시다. 저기 다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 또는 8이 되는 경우의 수. 대놓고 뭐 하란 얘기예요? 필수예제 1번에 1번 6이 되는 경우랑 8이 되는 경우로 분류하시면 되겠죠. 그럼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어디부터? 1이랑 5. 그죠? 2, 4.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쭉 반복해서 5, 1까지 총 5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이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는 2, 6, 3, 5 이런 식으로 세게 되면 6, 2까지 총 몇 개? 5개를 세게 될 거예요. 이렇게 빠짐없이 중복되는 겹치는 거 없이 잘 셌으면 최종적으로 이제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2번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이하가 되려면 얘도 분류하시면 되죠. 뭐가 되거나? 2가 되거나 2, 3, 4. 1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한데요. 1이 되는 경우는 그럼 뭐예요? 없어요. 그죠? 2가 되는 경우는 한 가지, 3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그 다음에 4가 되는 경우가 세 가지 나올 거라서 이 모든 경우의 수 더해주시면 총 6가지 나오겠네 라고 더해주시면 되겠죠. 고백업칙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밑에 있는 9페이지까지는 좀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9페이지까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다. 분필이 바뀐 것 같다. 아니, 보드마카가 바뀐 것 같다. 더워? 누가 덥다 그러지 않았어? 더우면 문 살짝 열어놔도 돼요. 제가 목소리 적당히 조절 잘 해볼게요. 자, 이제 경우의 수 넘어갔고 순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보드마카가 제 쉬는 시간에 좀 이따 딴 걸 가져올게요. 이거 너무 연하다. 내가 네. 혹시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례를 해도 괜찮을지.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얘가 너무 연해져서. 감사합니다. 못 받으실 거예요.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한번 좀 간단하게 봅시다. 여러분들 순열이랑 조합이라는 거의 차이를 한번 좀 확인할 거예요. 순열. 순열이 무엇인가요? 2학년 2학기 버전.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우셨으니까요.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는 뭐라고 배우고? 줄 서는 경우 줄 세우기라고 보통 배우고요. 순열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정확하게 순서가 있게 나열하는 경우를 순열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저는 분필로 쓰는 게 좋은데 영어로 permutation이라고 하죠. 그 permutation의 앞글자를 따서 NPR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씁니다. 여러분들 연산 기호 경우의 수 같은 기호가 헷갈린다면 그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하게 좀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연산 기호는 이 교재에서 배우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4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N, 땡, R
표현하는 게 동일한데요. 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애가 있고요. 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 중복순열이라는 애도 존재하고요. 중복순열. 그리고 그 밑에 중복조합이라는 것까지 배우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의미는 중복순열이나 중복조합은 이 교재를 진행하면서 좀 더 보여드리는 게 더 순서를 침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순열이든 조합이든 중복순열이든 중복조합이든 간에 항상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n개 중에서 r개를 뭐뭐 한다. 그 뭐뭐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식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순열 같은 경우는 뭐라고?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가 될 거고,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 없이 그냥 뽑는다가 될 거고요.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건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다라는 거고요. 중복조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건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번 나열한다. 고요. 그다음 중복조합은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뽑는다와 나열한다의 차이입니다. 그랬을 때 순열이라고 하는 애는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P기호를 사용하고요. 조합이라고 하는 애는 C기호를 사용하고요. 그죠? 컨비네이션이라고 하죠.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오늘 아마 배우게 되실 것 같은데,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아마 배우게 되실 수 있는데, 대문자 파이를 씁니다. 그리스 문자도 여러분들 알파벳 그 로마자와 동일하게 대문자, 소문자 있는 건 아시죠? 알파의 대문자가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등등등등 하면은 파이라고 하는 애가 우리 소문자 파이라고 하는 애가 발이 꺾여 있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파이는 네 이게 크게 이게 뻗어 있어요. 이게 대문자 파이냐 소문자 파이냐, 대문자 파이냐 소문자 파이냐 뭐 이런 차이 정도. 허리야.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미안해요. 네. 그렇게 자꾸 정색하고 나를 쳐다보시면 굉장히 되게 민망해요. 재미없는 거 나도 아니까.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자,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너네들이 배울 것 중에 하나가 너네들 배웠죠? 그러니까 집합에서 사용되는 기호. 공집합 기호. 이거 뭐라고 읽는지는 아시죠? 아니요. 아니요? 그래요? 이렇게 읽어요. 얘는 이렇게 읽어요. 파이랑 파인가? 맞아요. F 발음, 파열음에 가깝대요. 근데 나는 애초에 발음이 한국 발음에 찌들어서 난 이거 뭔지 몰라요. 파이? 뭐 이러게? 몰라요. 어쨌든. 그 다음 대문자 파이가 대문자 파이는 이렇게 써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자도 대문자, 소문자가 있고요.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 대문자 파이를 씁니다. 그리고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H를 쓸 거예요. 그럼 요 네 가지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 정도까지밖에 배우지 않고요. 여기서 나오는 계산 기호가 결국엔 이 멘트를 보고서, 문장을 보고서, 문제를 보고서 이 문제에서는 순열이구나. 이 문제를 읽어보니 중복순열이구나. 이 문제를 읽어보니 중복조합으로 풀어야겠다. 라는 거를 n개 중에서 r개를 땡땡 한다 라고 하는 요런 것들을 읽으면서 파악하고 기호를 사용할 줄만 알면 그 기호의 연산 방법쯤이야 여러분들 이미 다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 요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라고?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그럼 5명 중에서 3명을 나열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얘기. 세 자리가 있다고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몇 사람이 있고 5사람이 있고 1명이 앉았네. 그럼 남은 자리는 4명이서 그들만의 리그를 또 벌이게 되겠죠. 또 남은 3명 중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게 되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연속적으로 시행을 한다. 끊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5, 4, 3 행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식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했고,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표현으로 5개 중에서 3개를 나열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값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는 거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NPR이라고 하는 식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r 더하기 1까지 계산을 하게 되고, 요렇게 총 몇 개? R개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NP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호로 대체해서 사용한다? N 팩토리얼이라고 계산한다. 제가 한창 왕성할 때는 저걸 N이라고 읽었었는데요. 예, 요새는 힘이 좀 없어갖고 N이라고는 못 읽겠고 N 팩토리얼 요 정도로 읽어요. 잠 좀 깼어요? 예, 그래서, 네.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라고? n부터 시작해서 n-1 곱하기 n-2 해서 도도도도도도 1까지 순서대로 곱하는 애들을 말하죠. 그래서 요거 npr이라고 하는 기호를 변형해서 어떻게 쓸 수 있었다? npr이라고 하는 기호를 n 팩토리얼 분의 n-r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쓰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의 숫자 2가지가 필요했다. np0이라고 하는 숫자와, 시끄러웠나 봐. 아까 그 n 하는 거에 시끄러웠나 봐요. 조용히 문 닫고 갔어요. 네가 닫으셨어요? 아, 그래요? np0이라고 하는 숫자와 누구? 0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 2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건 약속의 숫자예요. np0을 얼마로? 1로 잡고요. 0 팩토리얼도 1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2가지를 약속함으로써 요 식에 부족함이 없게,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헛소리를 잠깐 하자면요. 제가 생각하는, 물론 요새 최근 들어서 나오는 수학자들도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역대급으로 정신 나간 수학자라고 하면은 크게 대표적으로 몇 명, 니네가 생각하는 수학자들 하면은 누구 있을까요? 그러니까 크게 생각했을 때, 혁신적인 수학적 발전을 일으킨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저 제정신 아니네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 중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 BC 4세기에 이때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피타고라스도 있고요, 유클리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또 별의별 사람들이 거기 수학에 대한 애지간한 이론들의 거의 70% 정도가 고대 그리스 시기에 이제 거의 완성이 됐어요. 나머지 30%가 2000년 동안 해온 건데, 그때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지. 근데 말고 최신 혁명적인 행동을 한 사람, 너네들이 알기에 이제 가장 욕을 할 사람, 뉴턴입니다. 근데 뉴턴보다는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나요? 맞아요. 미분을 정립했죠. 네? 저 사람은 없었으면. 아니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사실은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 미분과 적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뉴턴 말고
적분은 뭐야, 적분. 그, 뉴턴 말고, 라이프, 라이프? 어? 니츠? 이렇게 아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독일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아니, 이게 영국이죠. 근데 그때 나라로 따지면 독일이 아니라 프로이센? 뭐, 듣보잡 나라예요. 그 센 나라가 아니었어요. 특히나, 그때, 프로이센 아니에요? 몰라요. 어쨌든. 근데 그 당시에 그 수학협회가 영국에 있었대요. 그리고 거의 기간이 차이가 나지 않게 뉴턴이나 라이프니츠가 교류 없이 미분을 발명했대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야? 뉴턴이 이겼죠. 왜? 수학협회가 뉴턴이 영국에 있으니까 영국의 힘을 밀어줬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분 1을 배우게 되실 때 사용하는 모든 기호는 현재 라이프니츠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이나 개념조차도 라이프니츠 방식을 사용합니다. 뉴턴이 설명했던 것들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특수성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아요. 뭐 이거 말고요. 아니 뉴턴 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뉴턴 말고. 그래서 뉴턴은 족밥. 아닙니다. 죄송해요. 자, 어쨌든 그 뉴턴 말고 또 다른 사람은 얘기하자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오일러라고 생각해요. 오일러가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대단해요. 가우스도 마찬가지죠. 가우스도 있고요. 오일러라고 하는 거는 미적분 2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을 감탄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오일러의 수라고 하는 E라고 하는 애를 저 오일러의 앞 글자를 따서 독일 사람이라서요. 에우일러 이게 이렇게 되나? 그래서 오일러라고 읽는데요. 발음 자체가. 그래서 E라고 읽어요. 오일러의 앞 글자를 따서 이게 자연상수라고 해서 2.78인가? 이런 숫자의 근사값을 가지는 그런 애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만들어낸 사람 중에서 오일러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 정신 나가신 분이 무슨 짓을 했냐면 저 팩토리얼 기호를 실수까지 확장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저 오일러가 만들어낸 공식 한 20년 걸렸대요. 그 20년 걸려서 찾아낸 그 공식에다가 이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 값이 나온대요. 모든 정수에서도 다 성립하고요. 0팩토리얼이 1이다, 1팩토리얼이 1이다 이런 거 성립하고요. 심지어 마이너스 1팩토리얼이 얼마다? 라는 내용과 2분의 1 팩토리얼이 얼마다? 또는 파이 팩토리얼이 얼마다? 이딴 식으로 나오는 것까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 오일러가 식을 만들어냈답니다. 전 몰라요. 그거 안 외웠어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한 20년 걸렸대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역대급 업적 중에서 오일러가 파동방정식을 정의했죠. 그 파동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그 모든 직선을 파동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인, 코사인 그 궤도함수, 그 파동함수를 이렇게 섞어서 만들 수 있다라고 나왔고 거기에서 유도되는 게 너네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 라고 하는 이 숫자입니다. 이게 그 파동방정식에서부터 비롯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오일러가 정말 정신나간 사람인 것 같아요. 팩토리얼이 봐서 잠깐 생각났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페르마라고 해서 해드리자면 페르마는 수학자가 아닙니다. 그 페르마라고 하는 사람은 수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요, 페르마는요, 그 당시 말로 변호사 겸 금융업자. 좋게 포장하면, 나쁜 말로는. 그때 당시에 금융업자면 뭐 하고 있겠니? 사채업자. 돈 많은 쩐주. 취미 활동으로. 왜? 그때 당시엔 게이밍, TV 이런 거 없으니까, 여각거리가 없으니까 내 머리를 뽐내고 싶어.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수학자들, 그때 당시에는 심지어 수학자라고 하는 애들은 그 지역에 한 명밖에 타이틀이 없었어요. 기사자기 같이. 그래서 수학 배틀을 붙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자, 결투다! 수학 결투를 신청한다! 라고 하면은 내가 너한테 막 이렇게 한 장 빼곡하게 막 그때 당시에 식도 없을 때니까 막 한글로 막 이렇게 영어로 잘잘잘잘잘 해서 문제를 10개를 써갖고 얘한테 편지를 보내.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수학자들한테 공증으로 한 3, 4명 정도 보내. 그럼 이 사람은 한 달의 시간 동안에 그걸 또 뒤지게 풀어가지고 그 공증을 보냈다는 사람들한테도 또 같이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와.
그리고 자기, 이제 내가 공격할 차례다. 하고 이제 그 뭐 턴제 공격 방식처럼 얘가 공격했으니 서로 번갈아 가면서 10문제씩 내요. 언제까지? 결국 결투가 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지는 사람은 수학자라는 타이틀을 뺏깁니다. 실제로 그렇게 수학자 타이틀을 뺏겨서 수치심에 자살한 사람도 있대요. 명예직이었대요. 근데 페르마는 그딴 짓을 안 한 거죠. 왜? 지는 취미 활동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짓도 해?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쁜 놈 새끼. 그래서 얘는 뭘 해? 자기가 야, 나 이거 발견했는데? 개쩔지? 이거 되더라? 왜? 물론 문제야. 네가 한번 풀어봐. 난 집에서 이거 잘 되던데? 그럼 그걸 다 누가 증명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수학자들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페르마가 뿌린 똥들 중에서 다 치우고 마지막까지 처리가 못해서 마지막까지 남은 똥을 뭐라고 불렀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불렀다. 그럼 그 똥의 약 40%를 누가 치웠냐? 오일러가 다 치웠어요. 그 오일러마저도 페르마의 마지막 똥을 못 치우고 있다가 1990 몇 년도에 그 페르마의 마지막 똥이 치워졌죠. 네. 그래서 저는 페르마는 수학자 아니에요. 수학자 취급하지 마세요. 힘들어. 딴소리 많이 했더니 힘들어. 잠깐만요. 20분이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 순열 좀 확인했습니다. 그럼 10페이지의 내용에 있는 것들은 그 순열에서 나오는 가장 흔한 문제들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순열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생각보다 개념적인 내용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뭐야? 낼 수 있는 문제들도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 어떻게 나와요? 니네가 나중에 이 문제를 보게 될 때? 꼬아낼 수밖에 없게 나와요. 근데 꼬아내더라도 결국에 근본적으로 낼 수 있는 문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런 대표적인 순열 문제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웃하는 경우. 또 이웃하지 않는 경우. 또 번갈아 앉는 경우. 번갈아 서는 경우. 교대로 뭐 그렇게 되겠죠? 서는 경우.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뻔한 내용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뻔한 내용의 뻔한 풀이 방법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자체를 개념화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웃하래. 그러면 어떻게 해? 묶어서 하나로 취급하네? 라고 하는 거. 이웃하지 않게 라고 하면 어떻게 세운다?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나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는다. 번갈아 서면서 서는 경우 뭐 이거야 뭐 교대로 서는 경우는 이거는 리스트에 없긴 한데 그 다음에 뭐 적어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양 끝에 서게 되는 경우 뭐 이런 문제들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예 개념화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예제 2번 한번 봅시다. 3번이요. 필수예제 죄송합니다. 필수예제 3번 한번 보시면 10종류의 휴대전화 중에서 4개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지정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이니까 넘어가고요. 2번 20명의 축구선수 중에서 주장과 부주장을 정하는 경우 이렇게 브랜드 이름을 정하는 경우에는 20 곱하기 19 계산하시면 되죠. 다음 3번 5명의 남학생과 3명의 여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까지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 자 여학생 3명을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해서 남자 5 이렇게 계산하자고요. 저는 얘를 어떻게 계산하라 라고 시키냐면요 먼저 묶음부터 처리해라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3팩토리얼 곱하기 그다음 하나로 취급해서 6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6 곱하기 720이라서 계산하시면 4320이 나오겠네요. 이 정도쯤이야. 그죠? 여러분들 다 할 줄 아시죠? 그 팩토리얼 숫자들 외우는 거 추천드려요. 나쁘지 않아요. 한 5?
6, 5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1, 2, 6, 24, 120. 까지 나쁘지 않아요. 720, 뭐 5040. 그 다음 또 귀찮아요. 에이, 그죠? 근데 그건 지금 계산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외워서 바로 뿅 하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면은 이 정도까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5 정도까지가 딱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5 하면 120, 4 하면 240, 24, 요런 것들. 계산하기 쉽죠. 다음, 필수예제 4번 가겠습니다. 필수예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합이었습니다. 조합. 조합이라고 하는 애는 뭐 굳이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 영어로는 콤비네이션 라고 하죠. 그래서 NCR이라고 표현하고 NCR이라고 하는 애는 R 팩토리얼 분의 NPR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거든. 자, 내가 3명을 뽑으려고 해. 그래서 순서대로 3명을 뽑은 다음에 그 순서를 지워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순서대로 뽑아. 3명을 뽑아.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 그 다음에 3명의 순서를 지워주는 거야. 라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사실 논리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5명 중에서 3명을 먼저 뽑고 나서 나열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되게 나중 얘기인데요. 뒤에 나오는 확률 부분이나 그 통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 그때부터는 P라고 하는 그 퍼뮤테이션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럼 MP, OP3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실제로 쓰는 표현이 5C 3 곱하기 3이에요. 3 곱하기 3 팩토리얼이에요. 콤비네이션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양분포라고 되어 있는 그 뒷단원 이후에는 사실 이렇게 표현을 더 많이 해요. 논리적으로서.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이건 나중에 보시고요. 자, 여기 조합에서 기억해야 될 특징 중에 하나는 뭐다? NPR이라고 하는 거를 또 한번 요 식으로 바꿔주시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성립해? NCR과 NC N-R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 성립하죠. 마찬가지로 NC0이라고 하는 그 값은 0 팩토리얼 분의 NP0이라서 얼마? 1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NPN이라고 하는 값도 1이 된다고 계산이 가능하겠죠. 거기에, 뒤에 파스칼, 그 뒷부분 이항문포에서 나오니까 이 부분 외에 다른 내용은 특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필수예제 4번은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넘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넘어가서 뒷부분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야.